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앞에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는요, 와, 진도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한 타임만 남았는데 우리 이제 사회 환경 밖에 못 왔네요. 빨리빨리 가봅니다. 우리 동성부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혼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혼인에 대해서 이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을 할 때 혼인의 종류에는요, 이게 법률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어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혼이다라고 하면 법률혼 같은 경우는요, 요게 이제 실질적 요건에다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다가 플러스 형식적 요건이 필요해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고 사실혼은요,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이 없는데 이 형식적 요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혼인신고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이제 이제 법률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혼인이라고 보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실질적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은요,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돼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줘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근친혼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근친혼이 안 되고, 그리고요 중혼이 안 돼요. 중혼은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예, 혼인 의사의 자유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친혼 안 되고 중혼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추가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추가하고 있는 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성혼을 안 받아주죠.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요, 영화 감독 하시는 김조 이제 뭐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동성혼을 뭐 아예 이제 커밍아웃 수준이 아니라 동성혼을 뭐 결혼식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영화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마포구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다 마포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마포구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려를 합니다. 반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왜 이거 안 받아주냐고. 근데 그때 이제 패소를 해요.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안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사안인데, 이번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판례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제가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논쟁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이제 생긴 건데, 이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법률혼하고 사실혼의 관계가 있잖아요. 법률혼은 모든 부부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고, 사실혼이다 그랬을 때는 부부로서의 권리를 웬만한 건 갖지만 제3자하고 엮이는 거에 대해서는 부부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상속을 못 받아요. 부부간에. 원래 부부간에 법정 상속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상속을 못 받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해요. 예, 그렇게 되고, 법적으로 또 엮일 수 있는 것이 뭐 이를테면 이제 다른 사안에서는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좀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 또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하고의 친족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또 건에 대해서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그 관계를 잘 따져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딱 잘라서 말하라고 하면 부부간의 상속이 안 되고 친족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관계, 내가 시댁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생기는 거고 내가 처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면. 근데 그런 관계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게 이제 사실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실혼인 사이에 뭔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임차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혼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부간의 권리 의무를 완벽하게 형성하려면 법률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동성부부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남녀간 결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해석하면 사실혼도 인정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뭘 둘이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둘의 관계를. 그런 건데 자,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서 2심에서 승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다라고 하면은요,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 내가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부부관계다 이거죠.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여기에서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했다는 겁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을 해서 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부부로서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이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 판결, 1심에서 또 진 거예요, 사실은. 1심에서는. 근데 2심이 더 높은 거죠. 고등법원에서 한번 뒤집어진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대법원으로 이걸 들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법원으로 갔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관심이 매우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건보공단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여기 사실혼까지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동질한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됐죠? 동성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거는 맞는데 건보공단 측이 사실혼자의 이제 권리를 인정했다면 동성부부에도 법률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법원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동성혼을 받아들인 건 아닌데 사실혼도 법률 관계가 없는데도 둘을 뭐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둘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라서 인정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 둘이 살아도 둘이 생활 공동체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관계도 인정해야지. 사실혼에 있는 사람도 정식 부부가 아닌데 근데도 인정해 줬잖아. 그러면 여기가 동성 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혼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같은 생활 공동체인데 왜 그걸 안 받아들여? 그거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절충적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동성혼이 그럼 가능하다는 건가? 사실혼 정도로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건가? 같은 지위라는 건가?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이제 틈을 벌려준 이런 셈이 된 겁니다. 예, 행정법원에서 자기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에서는 뭐 동성혼이 가능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거든요. 개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비슷한 성질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판결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동성혼 같은 거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뭐 언급해드리기가 매우 너무 예민해서 정치 사안보다 더 예민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상당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많은 수가. 거기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러고 있는데도 여기 역사성에서 보면은 점점 요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서양에서 이걸 왜 받아들이게 됐는가? 거기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겠구나.
요 관련돼서 질문이 나한테 던져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이제 그런 각도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현재 내 소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한번 그 역사성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논리 근거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도 찬반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동성혼 이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그 얘기예요.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요. 국제 외교로 갑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계속 지금 현재 징역형이에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공식 발표. 요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너무 심각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을 빼고서는 반대 여론이 다 이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강제징용.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는 많이 다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우리 군함도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미쓰비시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제징용 끌고 갔던 데들 이런 데가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거기서는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으로 들고 와서 이거를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미쓰비시 등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동결시켰다는 건 처분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제 처분을 해서라도 손해배상 해주게끔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제 이 판결이 있었는데 그 위에 후속적인 어떤 소송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력을 정지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고 막 한데 그런 그 후속적인 재판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일본이 굉장히 예민하게 구니까 한일 관계 이대로 계속 악화되는 것은 좀 걱정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나서 갖고 우리 기업들한테 좀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면은 양국 간의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건요. 가해자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남아요. 그 당사자들이 이게 이제 민법적으로 가능하다.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그 제3자가 대신 변제해 줄 테니까 아예 더 이상 싸우지 마 하는 거거든요. 민법에 있는 제도예요. 정부가 그걸 찾아낸 건데 근데 이 제3자 변제 방식은요. 당사자가 동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립이 되는 거냐? 이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라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 강제 기부를 하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이게 강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 사안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서 재산을 동결시키고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행정부가 나서서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이 논란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다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건 우리가 좀 알아봐야죠. 그렇죠?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심도 깊게 좀 봐두시고요. 어쨌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히 굉장히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고 왔는데 실무자 방문 뭐 이런 걸로 완전 실무 방문으로 가서 뭐 오므라이스, 돈가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후속 보도들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일본에 가서 요 사안만 들고 간 게 아니고 보니까 이런 걸 해주겠다고 했더니 일본에서 지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일본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우리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독도 문제 해결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하는 것도 주변국의 동의가 없으면은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고려해줘라. 이런 뭐 민원사항들을 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독도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일본발 언론 기사, 일본의 또 관방장관이 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 계속해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싶고 당연히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의 일환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외교라는 것은 되게 냉정한 거거든요. 그 이제 대통령부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면 쟤네도 양심이 있는 한 걔네도 뭔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외교 무대에서 그런 거를 본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걱정을 좀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봐야 되고 우리도 이제 상호적이지 않으면은 외교는 원래 상호적인 건데 상대방이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고 지네 입장을 많이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는 우리한테 뭐 이렇게까지 하면 지네가 아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미안했다 이렇게라도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원래.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통 크게 더 이상 요구 안 할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아 그 미안했어 내가 미안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과연 일본이 그런 태도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와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의 촉각이 지금 관심이 이쪽으로 향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정부가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될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져요. 이거 잘 안 되면요 정부 여당은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심지어 독도 얘기까지 나왔다.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단호하게 뭐라고 하고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주 이제 복잡한 얘기고요. 네, 그 관련된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북한 안보는 뭐 별로 다룰 건 없어서 그냥 이제 이런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틀어지는 거고요. 한미의 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북한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서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한반도 정세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좀 이제 요 뒤 이면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점들을 한번 찝어드리고 싶었고 뭐 근데 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크게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험 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보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북한 안보 쪽은 제대로 된 게 한번 터지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평소에 나오는 것들은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문화미디어도 이번에는요.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파장이 있는데 이거 보셨나요? 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이게 이제 그 종교를 믿은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집단주의 속에서 남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고 선량해 보였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서 이 맞겠지 하고 거기 이 집단에 같이 소속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를 입고 막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심지어 뭐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뭐 종교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성폭행에서부터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냥 쉽게 사이비를 가를 수 있는 좋은 기준은 두 개거든요. 돈과 여자예요. 돈과 여자. 끝난 겁니다. 그걸로. 그러면은 이것은 사입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어떤 건가를 잘 봐야 돼요. 구원의 날이 오니까 너의 재산을, 너의 경제 생활을 혼자 하지 말고 다 털어서 여기다 바쳐라.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입입니다. 예? 그리고 교주가 이제 남자일 거를 가정하고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기 나는 신이다에 보면은요. 그 아가동산 아가교 뭐 이런 나오는 거는요. 거기는 그 교주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돈과 성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이제 금욕 이런 것들을 강요받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똑같아요. 사이비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쪽이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규제하기가. 규제하면 여기에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목숨 걸고 진짜
내가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되고 한탄되는 일일 텐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이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또 이제 여기에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 아주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줘서 굉장히 이게 파장을 가져왔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이게 저 다큐멘터리 사상 뭐 세계 1등도 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힘들어요. 근데 보기는 힘든데 아무튼 요것을 계기로 또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과학 IT에서도 뭐 큰 뉴스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페이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애플페이가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좀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상용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요거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이제 제조사들 같은 데까지 나섰어요. 현대차도 나섰고 이커머스 기업 쿠팡 같은 데도 나섰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도 이제 당근페이를 출시했잖아요. 페이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원래 페이 강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페이가 자리를 여태 안 잡은 거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가 너무 일찌감치 자리 잡았기 때문에 페이 기술이 나왔지만 뭐 신용카드가 나한테 익숙하고 더 편한데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페이가 별로 확산이 안 됐다가 이 페이 업체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걸고 막 해서 자기네들한테 고객을 끌어모아서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서로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게 판도가 어떻게 벌어질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 엔터에서는 연예인 탈세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탈세라고 하는 뾰족한 거라기보다는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좀 올바르지 않았던 거를 바로잡았다 정도로 좀 끝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연예인 탈세가 확인되면은 그 연예인 거의 매장됐습니다. 활동도 딱 정지하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강호동 씨나 그 송혜교 씨 같은 경우가 탈세 혐의가 생겨가지고 불거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동안 못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일부러 탈세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착오가 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거를 제가 갖고 온 거는 이분들을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이제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절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국세청에서도 얘기해 줘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절세와 탈세 경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기도 하니까 또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갖는 이 유명인들은 조금 더 좀 조심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 그런 모범을 좀 보여주는 게 아름다워 보이긴 할 텐데 어쨌건 뭐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은 형사 고발 조치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다행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거는 또 더 추가로 4개 하면 되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지고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걸 가져야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국세, 지방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 있죠? 이런 거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세금 종목들을.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보시자고 끄집어낸 건데 뭐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세금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물 용어 마지막인데요. 노랜딩. 미국이요. 이게 연착륙, 경착륙. 경제가 연착륙하냐, 경착륙하냐. 경착륙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고 연착륙은 서서히 이렇게 이제 가라앉는 건데 그런데 이제 노랜딩이다. 착륙을 안 할 것 같다. 미국 경제가 되게 특이한 상황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신나서 미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가까운 나라고 먼 나라고 필요 없어. 그냥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 된다면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빨개 벗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세계사적으로 보면 좀 미국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당장에는 이롭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별로 이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그 기업으로 비교해봐도 기업이 독점 기업이 당장 독점적 횡포를 부리면 이롭겠죠. 돈이 많이 벌리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거기서 궁핍해지기 때문에 지속적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미국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당장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치 경제 이익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되게 공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어렵게 만들고. 이게 잘한 짓입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성심껏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나오지? 미국이 일본이고 되게 서운해.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하잖아. 미국, 일본하고 잘 지내려고.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할까요? 참 이게 국제사회가 냉정하기도 하고 이 국가들이 강대국으로서의 그 체면이나 그리고 장기적인 시야를 못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도 별로 좋은 일이 안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세계사의 흐름이나 세계 경제사 같은 거 공부해 보면요. 그 사례, 비슷한 사례들은요. 수없이 제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은 아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요. 미국은 지금 뭐 사상 최대의 뭐 실적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착륙이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침체가 안 올 거다. 착륙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린딜 계획은요. 유럽연합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하고도 또 독자적인 길을 따로 별개로 걸어가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요. 미국도 나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만드는데 특히 이렇게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환경 분야나 이런 데에서 유럽이 기준을 자기네들이 높게 하면서 또 자기네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익을 또 가져가는 이런 이제 전략을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린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금을 갖다 막 뿌리는 건데 이게 뉴딜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세계적 경제력이 세계 경제 대공황 1929년부터 있었던 그때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린딜 그래가지고요. 환경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도 부흥하고 그리고 지금의 체질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최우선 변제는요. 임차인이 월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이 좀 작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더라도 되게 작은 집에 전세면 전세 보증금이 작을 거예요. 그 보증금 수준이 낮을 때는 이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집주인이요. 세를 줬어요. 보증금을 받았죠. 그런데 그 전에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대출을 못 갚죠. 그럼 은행이요. 1순위자가 돼서 이 집을요. 경매에 붙여버려요. 경매에 붙여버리고 자기네가 받아가야 될 돈을 다 회수해버립니다. 경매에 붙여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 주인은 새로운 주인은 여기에 세입자한테 나가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입자도 보증금을 냈잖아요.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은행한테 갚아주고 남은 돈 범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은행 대출이 끼어 있는 집에 세입자로 높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주거 안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증금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보증금이 많지 않아서 월세 세입자 정도로 들어가면 그럴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은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집에 들어갔더라도 이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이 보증금이 후순위가 아니라 나중에 설정한 거지만 후순위가 아니라 먼저 변제해 주도록 한다.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게 최근에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 최우선 변제의 해당 금액 수준을 1,500만 원 정도 올려줬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를 좀 올려줬대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남미 쪽 국가들이 수루라고 하는 거를 또 만들고 유럽이 유로존이라 그래서 유로화를 또 같이 공유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루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가지고서 요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공통화폐를 쓰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 눈여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 실종은 예고해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그릴 때는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평균값이 깨지고 있고 극단화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균주의가 이제 깨져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평균 실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까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좀 길어졌는데 앞에서 너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에 필요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마침 이번
4월호에는 그게 너무 몰려 있었어요. 몰려 있어갖고 시간 좀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뭐 그거 잘 좀 정리하셔갖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듀윌